자, 세 번째, 심방심실관 결손이에요. 자, 내막의 불완전한 융합으로 심방중격 하부와 심실중격 상부, 심방중격 하부와 심실중격 상부에 결손이 생길 수 있대요. 그렇다면 여차하면 이 네 곳의 혈액들이 다 교통될 수도 있겠네요. 심장 4개의 방 사이로 흐르는 큰 방실판막을 형성하는 결손이다. 혈류가 일반 좌측에서 우측으로 흐르더라도 혈류의 방향과 경로는 체순환과 폐순환의 저항, 좌심실과 우심실의 압력, 각 방의 수능도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 자, 원래 압력이 높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구멍이 이렇게나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압력의 차이가 글쎄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체순환, 폐순환의 저항, 좌심실과 우심실의 압력, 각 방의 수능도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에 저항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따라서, 여기에 저항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따라서 내부의 압력은 달라질 수 있죠. 그런 얘기들을 할 겁니다. 자, 혈역학적 변화는 결손의 심각성, 폐혈관의 저항 정도에 달려 있다. 자, 폐혈관의 저항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수축을 했을 때 얘는 이쪽으로 빠져나가기도 하잖아요. 그럼 얘는 압력이 그래도 감소될 여지가 있어요. 얘는요, 수축인데 막혀 있어요. 그럼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혈액은 이 방향으로도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러한 모습을 보일 거야 라는 개념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출생 직후 신생아의 폐혈관 저항이 증가한 동안 소량의 혈액만이 결손 부위를 통과한다. 그러나 저항이 감소되는 즉시 좌우 단락이 발생하고 폐혈류가 증가된다. 저항이 감소하게 되면 좌우 단락 생기고 폐혈류가 증가하게 된다. 폐혈관 우혈로 인해서 우혈성 심부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동맥관 개존증입니다. 동맥관 개존증을 보니까 자, 생후 일주일 이내 닫혀야 하는 태아의 동맥관, 대동맥, 폐동맥을 이어주는 동맥의 폐서부전이다. 대동맥과 폐동맥에 연결됐다는 얘기예요. 우심이잖아요. 폐동맥이죠. 좌심이잖아요. 대동맥이에요. 이 둘 사이에 뭐가 있어요? 구멍이 있어요. 그러면 폐동맥의 압력이 높아요? 대동맥의 압력이 높아요? 좌심에서 나가는 대동맥의 압력이 높죠. 대동맥의 압력이 높으니 당연히 대동맥에 있던 혈액이 폐동맥으로 들어갈 겁니다. 폐동맥으로 혈액이 흘러 들어가는 좌우 단락을 형성하게 된다. 자, 체순환의 압력이 폐순환 압력을 초과함에 따라 혈액은 대동맥에서 동맥관을 거쳐 폐동맥으로 흐르게 된다. 이 혈액은 자, 폐동맥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폐동맥에서 다음으로 갈 곳은 어디예요? 폐죠. 폐로 다시 순환한다. 그래서 좌심방과 좌심실로 유입되고 이렇게 변화된 순환은 좌심의 작업부하와 폐혈관의 우렬, 저항을 증가시키고 잠재적으로 우심실의 압력을 증가시키고 비대를 발생하게 한다. 자, 봐요. 이렇게 나갔는데, 대동맥에서 혈액이 나갔는데 이게 결국은 어디로 갔어요? 폐동맥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폐동맥의 혈류량이 어떻게 된 거? 증가된 거. 폐동맥의 혈류량이 증가됐어? 그럼 폐로 가는 혈류량도 증가하게 되네요. 폐로 가는 혈량이 증가해. 그러면 결국에는 우심에서 해야 될 일이 많아진다고요. 이쪽에 저항이 걸리면서 이쪽에 우렬된다고요. 이해되세요?
대동맥에서 폐동맥으로 들어갔어. 그럼 폐동맥에서 폐로 유입될 거 아니야. 그럼 폐로 유입되는 혈류량이 많아질 거 아니야. 폐로 유입되는 혈류량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저항이 생긴다는 거야. 폐에 저항이 걸리게 되면 얘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져. 여기에 혈액이 축적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 그래서 우렬성 심부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 아동은 무증상일 수 있고 우렬성 심부전이 나타날 수 있고 혈액이 대동맥에서 폐동맥으로 흐르게 돼서 맥압 차이가 크고 뛰는 듯한 맥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폐쇄성 결손. 첫 번째는 대동맥 축삭입니다. 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축삭과 협착이 다른 것. 축삭은 혈관 자체가 이런 모습을 보여서 좁아진 것. 협착은 안에, 혈관 안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좁아진 것을 얘기합니다. 자, 대동맥이 축삭된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대동맥이 여기예요. 여기의 혈관이 축삭, 좁아졌습니다. 대동맥이 좁아지면 좌심에서 나가는 혈액의 양이 감소될 수밖에 없어요. 저항이 걸리니까. 대동맥으로 들어가는 동맥관 결합 부위 근처의 대동맥이 국소적으로 좁아진 것으로 결손 부위의 근위부의 압력 증가와 원위부의 압력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저항이 걸렸습니다. 그죠? 혈관이 좁아졌으니까 저항이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심장은 어떻게 해서든 혈액을 보내고 싶어요. 더욱더 높은 압력으로 쥐어짜서 혈액을 내보내려고 합니다. 여기는 압력이 굉장히 강해지죠. 근데 어쨌든 얘가 막고 있으니까 가면 갈수록 압력은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결손 부위의 근위 부위인 이 부분, 머리와 상지에는 압력이 증가하고 원위부, 몸과 하지에서는 압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대동맥 내의 협착은 결손 부위, 근위 부의 압력 증가와 원위 부의 압력 감소를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상지에서는 혈압 증가, 뛰는 듯한 맥박, 경미한 대퇴 맥박, 상지에서의 모습, 하지에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동맥 협착, 크게 다를 건 없어요. 대동맥 판막이 좁아지거나 협착된 것으로 좌심실 내 혈류 저항이 증가하게 된다. 그럼 심박출량이 감소하게 된다. 심박출량이 감소하게 되니 좌심실에서 해야 될 일이 많아지게 되겠고 더 큰 압력을 준다라고 얘기했어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럼 좌심실이 비대되게 되고 어쨌든 혈액이 밖으로 잘 나가지 못해. 그러면 잘 들어오지를 못해. 그러면 잘 들어오지 못하고 폐에서 뭐가 나타나? 우렬이 나타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가장 흔한 유형은 판막 협착이다. 이런 얘기들 봐주시면 되고요. 자, 병태생리, 대동맥 유출로의 협착은 좌심실에서 혈액을 박출하는데 저항을 일으켜. 그래서 좌심실 비대를 일으켜. 그래서 폐부종이 나타나. 했던 얘기를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갸냘픈 맥박, 저혈압, 빈맥, 수유곤란, 심박출량 감소 등의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폐동맥이 협착된 겁니다. 폐동맥이 협착됐어. 어디? 우심실에서 나가는 요 부위에 문제가 생긴 거네요. 자, 여기에 저항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저항이 걸렸어. 그럼 혈액이 이렇게 잘 못 나가. 그렇지만 더 큰 압력으로 얘를 내보내려고 우심실이 노력할 거야. 이렇게 우심실이 하는 일이 많아지면 우심실이 비대하게 돼. 우심실이 비대하게 되고 나가는 혈액량이 감소하게 되면 축적되게 되고 우렬성 심부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겠다.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동은 무증상이고 경환청색증, 우렬성 심부전이 나타날 수도 있고 경환청색증이 나타난다? 폐로 가는 혈류량이 부족해지니까. 폐로 가는 혈류량이 부족해지니까 산화된 혈액량이 감소됐을 거고 산화된 혈액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면 조직 입장에서는 청색증 나타나죠. 나타날 수 있어요.
폐혈류 감소와 관련된 결손, 우리는 팔로사지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선천성 심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래도 얘죠. 팔로사지무. 4가지의 전형적인 결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있어? 기억하셔야 돼요. 심실중격이 결손돼 있어. 대동맥이 협착돼 있고 대동맥이 우위되어 있어. 대동맥의 위치가 조금 달리 되어 있을 거예요. 원래 있던 위치에서 좀 우위가 되어 있는데 오심실에 비대도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보이시면 됩니다. 폐동맥이 협착이 되어 있고 심실중격이 결손되어 있고 그리고 오심실은 비대되어 있고 요거 대동맥의 기승, 대동맥의 우위. 원래 위치가 여기야. 그런데 이 위치가 이렇게 변화돼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심에서의 혈액이 대동맥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대동맥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혈액이 대동맥으로 들어가게 되면 산화되지 않은 혈액, 우리 몸을 돌고 돌아온 이 산소가 없는 노폐물이 가득 찬 이 혈액이 대동맥을 통해서 전신을 돌게 되면 당연히 청색증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청색증을 나타나게 하는 대표적인 선천성 심질환입니다. 자, 폐동맥 협착 정도에 따라서 혈역학의 광범위하게 변하지만 심실중격의 결손의 크기, 혈류에 대한 폐순환, 체순환 저항에 의해서도 변화될 수 있다. 자, 심실중격 결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우리가 좌우 단락을 형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이 팔로사지무에서는 폐동맥도 협착돼 있어요. 여기 저항이 걸린다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막혀 있으면 여기 압력이 높아져서 어디가 더 높아? 얘기하기가 힘들다고요. 우좌단락 형성될 가능성 커진다고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폐순환과 체순환의 저항에 따라서 이 단락이 달라질 수 있어. 심실중격 결손이 크기 때문에 우심실과 좌심실의 압력이 균등해진다. 아, 그래? 그렇단 얘기는 이 심실중격 결손에 의한 단락은 별로 의미가 없구나. 그럼 뭐가 결정한다는 거죠? 폐동맥이 결정한다는 거죠. 폐동맥의 저항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얘는 결손되어 있고 그 크기가 크기 때문에 좌우 단락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얘가 저항이 걸려 있으니까 얘 압력이 커지면서 이렇게 나갈 거라고요. 그러면 우심방, 우심실, 좌심실, 대동맥으로 가게 되면 산화되지 않은 혈액이 밖으로 나가요. 그러면 뭐가 나타나요? 청색증이 나타나요. 자, 단락의 방향은 폐혈관과 체혈관 사이의 저항 정도에 달려있고 만약 폐혈관 저항이 체혈관 저항보다 높다면 그럴 가능성이 크죠. 단락은 우측에서 좌측으로 형성되게 되고 폐동맥의 협착은 폐로 가는 혈류량을 당연히 감소시키겠죠.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감소시킬 거 아니에요. 좌심으로 유입되는 산화 혈액량 감소될 겁니다. 그러면서 산화되지 않은 이 혈액이 밖으로 빠져나가니 청색증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마다요. 임상, 양상, 출생 직후부터 청색증이 나타날 수 있어요. 수축기 잡음 들릴 수 있어요. 구멍 뚫렸는데 당연하죠. 자, 무산소 발작이라고 불리는 급성 청색증, 저산소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유 후 울 때처럼 혈액 공급을 초과하는 산소 요구량이 있을 때, 안 그래도 심박출량은 감소되어 있고 산화된 혈액의 심박출량은 감소되어 있고 산화되지 않은 혈액이 밖으로 나가 있는 이 상황, 우리 몸에서는 분명히 산소가 부족할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얘가 울어, 먹어, 감염에 걸렸어, 뭐 운동해. 그럼 절대적으로 산소 요구량을 맞춰주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삼천판이 폐쇄된다. 가볍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해하는 것까지. 자, 삼천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 얘가 폐쇄돼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요게 안 되잖아요. 요게 안 돼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을 보일 겁니다.
이번에는 복합된 결손이에요.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대동맥 전이부터 우리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대동맥 전이다. 폐동맥이 좌심실에서 기시하고 대동맥이 우심실에서 나오는 결손으로 체순환과 폐순환 사이의 교통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 전, 위, 트랜스포지션, 위치가 바뀌었어. 원래 있잖아. 좌심실에서 대동맥이 나가야 되잖아. 우심실에서 폐동맥이 나가야 되잖아. 근데 우심에서 대동맥이 나가요. 좌심에서 폐동맥이 나가요. 그러면 우리 몸을 돌고 돌아온 이 산소 없는 이 피가 대동맥을 통해서 다시 우리 몸 밖을 나가요. 청색증 당연히 나타나죠.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복합 결손이니 우리 결손을 동반한다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자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얘기하는 전이는 바뀐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치명적일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결손의 유형과 크기에 따라 달라지고 청색증 나타날 수 있고, 총 폐정맥 환류 이상입니다. 자, 폐정맥과 좌심방의 결합 부전이 특징인 결손으로 폐정맥은 우심방이나 우심방으로 유입된 상대 정맥처럼 다른 체정맥과 비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폐정맥이 어디 있어요? 우심실, 폐동맥, 폐정맥 이거죠. 근데 이 폐정맥이 어디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우리 몸을 돌고 돌아온 이 체정맥 여기랑 연결이 되어 있대요. 그러면 폐에서 산화된 이 혈액이 다시 우심방으로 들어오겠네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총폐정맥 환류 이상이에요. 혈관의 비정상적인 결합으로 혈액이 폐정맥에서 우심방으로 유입돼서 섞이게 되고, 혼합된 혈액은 심방 중격 결손을 통해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흐르게 된다. 혼합됐잖아요. 그리고 결손이 있고 혈류량이 증가됐고 심방 중격 결손에 의해서 들어가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요. 자, 정상적으로 좌심방으로 유입되어야 할 모든 혈액이 우심방으로 유입돼서 우심비대를 초래할 수 있다. 우심으로 들어가는 혈류량이 많아지니까 우심비대 나타날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좌심으로 들어가는 혈류량이 감소되다 보니 좌심은 크기가 작아집니다. 심방 중격 결손, 타원공 결손을 동반한다면 체정맥의 혈액은 압력이 높은 우심방에서, 압력이 높을 수밖에요. 우심의 혈류량이 많아지니까 우심의 압력이 높아질 거고, 그로 인해서 좌심방으로 흐르게 되고 체정맥 혈류가 좌심으로 흐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체정맥 환류는 물론 폐를 돌고 온 깨끗한 산소가 포함된 혈액도 있지만 체정맥을 통해서 산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혈액도 섞여 있죠. 혼합된 혈액이라고요. 그것이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으로 간다고 생각해봐요. 만약 폐혈류가 많아지면 폐정맥 환류도 많아지게 되고 포화된 혈액량도 상대적으로 많아질 수가 있다. 만약 폐정맥의 혈액의 흐름이 폐쇄가 있다면 폐정맥 환류가 차단되게 되고 폐정맥 압은 증가돼서 결국 폐우려를 초래해서 우려성 심부전을 일으킨다. 폐정맥, 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얘가 폐쇄되어 있어. 그러면 얘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마저 감소되게 되고 저항 걸리니까 폐에서는 우를 나타내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요. 청색증이 나타날 수 있다. 심부전이 나타나겠다. 좌심 형성 부전 증후군입니다. 좌측 심장의 발달 부전으로 좌심실이 위축되고 대동맥 폐쇄를 일으킨다. 좌심이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았구나. 그러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하행 대동맥은 동맥관을 통해서 혈류를 받아 체혈류를 공급하게 된다. 심방 중격 결손, 타원근 개전으로 좌심방에 산소 포화된 혈액이 우심방에 불포화된 혈액과 섞이게 되고 우심실과 폐로 흐르게 된다. 혈액은 폐동맥,
동맥관을 거쳐 대동맥으로 흘러 전신으로 유입되게 된다. 역시 저항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청색증, 우려성 심부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선천성 심질환 분류하시고 각각의 특징대로 잡으시면 돼요.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 순환하는 거 알잖아요. 우려성 심부전에 대해서 알잖아요. 어디에 압력이 더 큰지, 어떤 상황에서 압력이 더 커지는지 알잖아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가와사키 질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세 이하에서 가장 높은 발생 빈도를 보이게 되고 80%는 5세 이하 아동에게서 나타나고 지금까지 특별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습니다. 다체계적 혈관염, 관상동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포인트 두시면 돼요. 혈관염과 관상동맥에 뭔가 문제를 일으키구나. 임상 증상, 고열, 5일 이상 지속되는 결막염, 홍반, 구강변화, 목의 편측, 임파선 부종, 손과 발의 변화, 눈의 발병은 눈부심이 있고 삼출물이 없는 결막 충혈. 자, 발진은 수포 없는 다형태로 홍반이고 열이 발생한 후 5일 이내 나타나고, 홍반은 몸통과 사지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인설 있을 수 있고, 자, 구강 점막의 변화는 홍반, 입술 갈라짐, 딸기혀 이런 것도 대표적으로 나오죠. 구강인두 점막의 광범위한 홍반을 포함합니다. 자, 손과 발의 변화, 손과 발은 단단한 부종, 발진, 피부가 벗겨짐, 손톱과 발톱 바로 밑에 시작해서 손바닥, 발바닥까지 진행하고 피부는 판처럼 넓게 벗겨집니다. 자, 경부에 임파선 병증이 나타나고 관련 소견으로 심한 보침, 관절통, 관절염, 무균 수막염, 무균 녹료, 설사 등이 나타나요. 자, 간의 기능 부전, 간 기능 검사 수치가 상승하는데,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심장에 대한 얘기, 관상동맥에 대한 얘기들을 봐주시면 됩니다. 관상동맥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가와사키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주시고, 급성기, 아급성기, 회복기에 따라 증상이 조금씩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가볍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진단 기준, 열나는 거, 5일 이상, 결막의 충혈, 구강의 변화, 딸기혀 이런 것들, 발진 보이고 인설이 나타나고 그리고 임파선 병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치료, 자, 살리시레이트를 투여하면서 대표적으로 뭐? 아스피린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서 고용량의 감마글로뷸린을 정맥으로 주면 됩니다. 자, 퇴원교육, 불안정은 발병 후 2개월까지 지속될 수 있고 발병한 지 2에서 3주 정도의 낙설 발생할 수 있고 통증 없어요. 관절염, 체중이 많이 부과되는 관절에 뻣뻣함, 전형적으로 아침 추운 날씨, 감마글로뷸린을 투여하면 영구 면역이 필요한 그만큼 적정한 양의 항체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생백신 투여를 11개월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자, 동맥류가 있는 아동의 부모에게서 심장의 허혈 증상과 징후, 심근경색의 발병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해노우 신라인 자반증, 모세혈관과 세동맥의 염증이 특징적인 전신성 염증성 질환, 비혈소판 감소성 자반, 복부 통증, 관절염, 신장염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엉덩이와 하지에 나타나는 대칭적인 자반이 혈소판 감소가 없습니다. 특징적이죠. 관절과 복부 증상이 있고 전신 반응이 나타나요. 3분의 2에서 관절 증상이 나타나는데 단일 관절의 무증상에서 단단한 통증성 부종까지 다양해요. 무릎, 발목에 가장 흔하고 후유증 없이 수일 만에 사라지고 복부 산통이 있고 구토, 하혈을 동반하기도 하고 신장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함염증성 약품 진통제, 진정제를 주고 콜티코스테로이드 줄 수 있고 관절 통시, 격렬 운동, 무조건 관절에 통증 있을 때는 관절의 통증은 무조건 휴식이에요. 운동 제한입니다. 진통제 주고 정서적 지지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10번째로 넘어갑니다. 뇌기능 장애 아동으로 라이 증후군, 뇌수종 얘기할 거예요. 자, 뇌수종은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얘기거든요. 라이 증후군 볼게요. 자, 라이 증후군, 레이 증후군, 여러 특정 기관을 침범하는 급성 뇌증으로 발열, 의식 손상, 간 기능 장애 등이 나타나요. 여기 포인트 주시면 돼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그 원인은
얘가 바이러스 질환이 있는데요. 그때요, 아스피린을 투여했어요. 얘가 진짜 많이 나와요. 수도나 인플루엔자의 해열제로 아스피린을 투여했을 때 레이즈무분이 나타나서 발열이나 의식 손상, 간 기능 장애를 나타내요. 그럼 무조건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뇌부종, 간의 지방성 병변, 신경학적 결함으로 잦은 구토, 성격 변화, 발작, 혼수 등을 나타내요. 자, 진단, 저혈당증, 그리고 간 기능이 나빠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간효소의 증가들, 혈액 응고 시간의 비정상, 혈액 암모니아가 상승해요. 간 기능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호흡성 알칼로시스, 대사성 산증, CSF에서 당이 약간 감소했고 압력이 상승했고 간생검 시 지방성 수포 입자가 발견됩니다. 자, 간호중재, 조기 진단, 적극적인 치료. 의식 수준의 변화나 ICP 상승이 나타난다면 그것에 따른 관찰, 사정, 그리고 진단해주고 간호 들어가야 돼요. 간 기능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PTT 검사, 응고 장애 확인을 해주시고 정서적 지지해주시고 아스피린 사용을 그래서 되게 주의 깊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살리시레이트가 다른 제품 안에도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아스피린, 다른 약에도 그 성분이 있어 라고 하는 것까지 교육할 수 있어요. 자, 뇌수종, 뇌척수액의 생성, 순환, 흡수의 불균형으로 뇌척수액이 축적된 상태를 얘기해요. 이렇게 되면 ICP는 상승할 수 있어. 물론 영아냐, 초기 아동이냐 뭐 이렇게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다시 말해서 천문이 열려있냐 열려있지 않느냐, 아직 두개골이 조금 말랑말랑해서 약간 탄력성이 있느냐, 아니면 완전 폐쇄적인 공간이냐, 이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증상들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도 ICP 상승과 관련해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서 했던 얘기 11번째 표피 기능 장애 아동으로 넘어갈게요. 머릿니 기생충, 아토피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 중요하죠. 머릿니, 어떤 증상을 보여? 그래서 어떻게 관리해 주는 것이 좋겠어? 이런 얘기들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옴 진드기에 의해서 발생된다. 수태된 암컷 옴 진드기가 진피의 각질층에 구멍을 파고 들어가요. 굴을 내면서 들어가요. 그래서 이 굴이 보여요. 그래서 이곳에 알을 낳고 분비물을 배설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점은 염증 반응과 소양증. 진드기가 지나가는 곳마다 가렵고 특징적인 발진이 생겨납니다. 자, 임상 증상, 굴 보이죠? 소양증 나타나죠? 발진, 소양증 나타나요. 분포를 보면요. 손과 손목, 발과 발목, 애가부, 팔꿈치 좀 겹치는 부위 있죠.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머릿니, 학령기 아동에게서 매우 흔한 기생충. 성충은 숙주인 인간으로부터 떨어져서는 48시간 정도 생존하고 암컷의 평균 생명 주기는 1개월. 알은 따뜻한 환경을 요구하기 때문에 밤에 머리카락 줄기 부위나 두피 가까운 곳에서 알을 낳게 되고 석회 또는 알은 7일에서 10일 정도에 부화하게 됩니다. 이 알을 없애야 되죠. 자, 임상 증상, 소양증, 간지럽습니다. 머리에서 이 이가 보여요. 진단을 머리 줄기 부위에 단단히 부착된 흰색의 알을 보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살충제 바르고 알집 제거하고 닉스크림 사용할 수 있고 박멸하자. 그리고 이 전파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더운 물에 제대로 빨고 제대로 건조시키고 드라이클리닝하고 청소하고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아토피 피부염입니다. 자, 아토피 피부염을 가진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새집증후군이랑도 관련이 되어 있죠. 식품 첨가물 이런 것들과 관련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알러지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어요. 알러지 가족력이 있어. 관련이 있습니다. 영하게 시작하는
소양성 습진, 굉장히 간지럽죠. 유전 경향이 있어요. 알러지 접촉 피부염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연령과 병변 분포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고, 피부 소양증에 대한 역치가 낮다. 뭐 무슨 말? 소양증 굉장히 심하게 느낀다. 긁게 되죠. 긁게 되면서 2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습진, 천식, 음식 알러지,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가족력을 가지고 있어요. 알러지에 대한 가족력이 있다. 증상은 습한 기후에서 호전되고 촉촉하게 만들어줘야 주란 얘기예요. 가을이나 겨울 건조함에 따라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관리가 중요해지죠. 병변의 분포, 병변의 증상, 그리고 기타. 심한 소형증. 영양받지 않은 피부의 건조와 거칠어짐. 민피절, 종대, 아토피성 주름, 백색 비강진, 안면 창백, 눈알의 청색 변화, 바이러스에 의한 피부 감염에 의해서 감수성이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자, 주목표. 피부를 잘 보습해줘야 돼. 촉촉하게 만들어줘야 돼. 소양증을 경감시켜주고 2차적인 염증, 2차 감염 예방하고 재발을 감소시켜야 돼. 자, 자극물질이나 알러지 항원의 피부 노출을 삼가해야겠어. 알러지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과열 피하고 열이 많이 나서 그 부위에 땀이 나서 소양증을 더욱더, 습진을 더욱더 안 된다고요. 피부의 습기를 높여주고 항히스타민제, 국소스테로이드제, 경한 진정제를 투여한다. 자, 피부의 습기와 건조 예방을 유지하고 건조하지 않게끔 만들어주고 벗겨진 피부를 유지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아동의 피부 특성과 개별적 요구에 달려있다. 순한 피부로 목욕하는 거, 자극 주지 말고. 비누를 사용하더라도 자극이 없는 순한 오일, 보습제 즉시 사용해주고 수분 소실을 막으라는 얘기예요. 거품 목욕 도움이 안 돼요. 보습제 발라주고 자극이 되지 않는 부드러운 면 잠옷. 자기 전에 따뜻한 목욕물에 옥수수 전분을 첨가한 콜로이드 목욕, 일시적으로 소양증을 경감시킬 수 있다. 손톱은 짧게 자르는 것이 좋겠어요?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좋겠어요? 날카로운 가장자리를 정리해주는 것이 좋겠어요? 피부 손상을 막아야죠. 2차 예방. 손에 장갑이나 면 양말 착용하게 하고 셔츠 소매를 핀으로 고정하고 그리고 긴 소매의 원피스, 긴 바지는 피부와 직접적인 접촉을 감소시킵니다. 민감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극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해요. 자, 소양증을 증가시키는 요인, 가능한 한 제거되어야 합니다. 양모오류, 담요, 거친 섬유, 털, 먼지 이런 거 안 좋죠. 열이나 습기, 발한 좋지 않아요. 비누, 세제, 섬유유연제, 향수, 파우더, 자극원 노출 심해지기 때문에 피해주고 면제품 도움이 되고 양모가 아닌 얘 자체가 원인이 되니까 고무 제품에 노출되는 거 피해주고 순한 세제, 깨끗한 물 충분히 헹궈주고 세제 사용하지 않고 충분히 헹궈서 섬유에 있는 잔유물을 감소시키는 거 좋고 이런 것들이 다 자극원이 될 수 있어요. 자, 지루성 피부염, 두피에 발생한다. 안검 외에도 비순주름 서해부에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막 비듬 떨어지듯이 떨어지죠. 스트레스가 굉장히 강해요. 진단은 주로 가피나 인설의 출현 그리고 특성에 의하게 된다. 육아, 그 아이들 머리에 약간 딱지처럼 이렇게 앉게 되거든요. 적절한 두피 청결로 예방할 수 있고 가피 제거하고 설파제, 살리실산이 함유된 항지루성 샴푸 사용하고 완전히 헹궈내고 머리 감고 나서 가는 빗이나 부드러운 얼굴솔로 빗어서 머리에 남아있는 가피를 제거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2번째 신경근육기능장애 아동, 뇌성마비 그리고 신경계 종양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뇌성마비다. 뇌의 운동 영역의 손상으로 인한 만성적이고 비진행적인 운동 기능 부전입니다. 자, 원인들 이렇게 쭉 보여지게 돼요. 이런 많은 원인들이 있는데, 자, 임상 증상, 비정상적인 근육 긴장도 그리고 움직임을 뜻해요. 긴장도가 감소되거나 아니면 아예 항진되거나 완전히 감소돼서 이완되고 관절 운동 범위가 증가되고 반사 반응이 저하되고 항진됨으로 인해서 강직, 경련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빈스키 반사 나타나는 거죠. 뇌성마비.
무정의 운동증.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 움직임이 아니라 지속되는 몸부림 동작.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모든 신체가 영향을 받지만 말초가 제일 큰 영향을 받습니다. 운동 실조, 근육의 움직임과 조화가 불규칙하고 넓은 보폭으로 보행하게 되고 혼합형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근육 반응과 관련된 신체 영역에 따른 뇌성마비의 특징, 편마비가 나타날 수 있다. 신체의 한쪽에만 편마비가 나타나고 상지가 하지보다 더 심하고 감각장애, 불균형적인 자세 나타날 수 있어요. 비전형적인 반사반응, 양측 마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부위에 하지의 기능장애가 상지보다 더 심각하고 근육 상태가 변화, 고긴장, 경련 나타날 수 있어요. 큰 운동기술 발달이 지연되고 미세 운동기술 발달은 보통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사지마비. 사지가 골고루 마비돼서 보통 상지는 굴곡되고 하지는 신전되고 운동 능력에 따라 지연이 오고 언어장애, 또 정서불안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는가? 요거 생각해 주셔야죠. 바빈스키 징후 양성. 얘 언제 없어져야 돼요? 생후 1년이면 없어져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나타나 진단을 할 수 있어요. 정의반사 양성입니다. 자, 재활교육, 영양증진,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영양 섭취 유지하고 연령과 능력 범위에 맞는 일상생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해줘요. 완벽한 치료가 없죠. 편마비가 완벽하게 나을 수 있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일상을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간호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신경계 종양, 신경화 세포종. 대부분 4세 미만 아동에서 발생하게 되고 부신 수질 교감 신경계를 형성하는 원시 신경관 세포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입니다. 부신 수질 교감 신경계. 자, 주로 복부에서 발생을 할 거고요. 부신에서 발생합니다. 포인트, 고정되고 딱딱하고 불규칙적인 종양 덩어리입니다. 그러면서 중앙선을 넘어서요. 포인트 잡아주셔야 돼요.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자, 비대된 종양에서 출혈 시 빈혈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류량 감소, 신장, 유관, 방광을 압박하기 때문에 빈뇨, 잔뇨, 요정체 혈뇨가 나타날 수 있어요. 전이 된다면 기관에 따라 나타나는 반응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자, 아동간호학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아동간호학, 사실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은 파트는 아니에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하지만 아동에서만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아동간호학에서만 특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은 있어요. 성장발달, 얘는 무조건 A급이에요. 성장발달 무조건 A급. 이 성장발달과 관련된 발달 단계에 따라서 이룩해야 될 과업들, 우리가 학자들마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 무조건 A급이에요. 성장 발달과 관련해서 이 아이에 대한 이해는 무조건 A급 잡아주시고, 그리고 이 아동 간호학에서만 볼 수 있었던 그런 문제들, 건강 문제들, 특징 잡아서 꼭 공부하셔야 돼요. 특징을 잘 잡아서 공부하신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걸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어렵지 않게 공부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정리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